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H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금 시장의 이슈를 잔뜩 잡아먹고 있는 이 헝다그룹 회사채 부도 사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헝다그룹 완다의 사례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 얘기해봤는데요. 오늘은 헝다그룹 과연 왜 어떤 부분 때문에 망하게 됐는지 결정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결국은 정책입니다. 그래서 알리바바, 탄센트, 신동방도 다가 중국 정책에서 이게 거꾸로 가는 바람에 당했지만 그게 결정타란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헝다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서 세 가지 레드라인이 있었어요. 이거를 이제 거꾸로 간 거죠. 거기서 이제 이 부도 위기를 맞게 됩니다. 한번 보시죠.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의 부동산 업계를 보면 이제 뭐 한국에서는 헝다가 저거 넘어가면 리만 브라더스 이상이 뭐가 됐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에 좀 보시면 화동 지방이 38%, 하남 지방이 20%, 화북이 16%.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상해 같은 데가 요게 화동 지역이고 그 상해 바로 뒤편 요게 이제 화중 지역이고 그 심천, 광동 요 지역이 화남 지역입니다. 네. 근데 요 세 개 지역이 전체 부동산 시장의 74%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화동 지역이 이제 상해 이쪽이 가장 크고 화남 지역. 그래서 지금 그 부도설이 돌고 있는 헝다 같은 경우는 화남 지역에 있는 거죠. 동남부 연안으로 이제 그게 핵심 그렇습니다. 부동산 지역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요런 네. 정도라고 이제 보면 되는데, 네. 그래서 뭐 그 나이트라이트를 보면 이제 중국이 뭐 경기가 어떠냐 뭐 이런 거 할 때도 GDP 속인다 그런 거 다 속일 수 없는 것이 요새 불을 켜잖아요. 위성으로 이거를 체크를 해보면 네. 가동률도 체크가 되는 거죠. 그래 보면은 지금 어디에 지금 불빛이 많이 켜져 있냐를 보면 북경 아래쪽하고 상해 쪽이 가장 밝고 이제 광동 요쪽이 조금 밝은 부분이 일부 있는 거죠. 네. 보면은 이제 상해 지역, 요 지역이 가장 화동 지역이 밝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뭐 전체 사인을 봐도 요게 보여집니다. 도시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가 발달한 지역인지는 금방 보이는데 지금 보시면 북한은 불이 안 보여요. 우리 서울은 이제 이 반짝거리는 것이 보이고 부산도 반짝거리지만 평양 조금 반짝입니다. 분이 아주 좋으시군요. 근데 이제 중국의 10대 부동산 회사들 브랜드를 보면 재미난 게 제가 별표로 내놨습니다. 이 별표한 데가 다 어디냐 그러면 광동성이에요. 그래서 아까 보신 1등 하는 회사 완커, 망과가 반케라고 되어 있는 게 요게 심천에 있어요. 브랜드를 보면 그 다음에 헝다 요것도 광저우에 있습니다. 이것도 광동성에 있는 거죠. 그리고 빅구이엔 요것도 불산 포샨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광동성이에요. 그래서 빅3 뭐 이제 브랜드로 봤을 때 센 놈이 다 광동성에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보리발전도 보면 이 광저우. 그리고 이제 녹지그룹은 상하이에 있어요. 그리고 롱추앙 이것은 천진에 있고요. 그리고 중하이디찬 요건 홍콩에 있고, 그리고 롱후 같은 경우는 중경시에 있고, 그리고 화룬스디 같은 경우는 홍콩, 그리고 그 초상 4구 같은 경우는 심천. 그래서 10대 브랜드 중에서 이게 지금 5개가 광동성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국의 부동산의 이제 주도 세력이 어디다 이게 광동인데 그 5개 회사 중에 1개 회사가 헝다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왜 그 광동성이 이렇게 세냐 그러면 결국은 개혁 개방하고 맞물려 있죠. 광동성이 가장 먼저 개혁 개방했기 때문에 도시도 발달했고 이게 돈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개발이 이 어떻게 보면 이제 빨리 크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왜 망했냐는 보면 이 뭐 중국말로 산타오 홍시엔 그러는데 3가지 레드라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중국 당국이 이제 전 세계가 다 요걸 하는 거죠. 기업 부채가 GDP의 160%나 되는데 얼마나 위험하냐. 그래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거 누가 돈 많이 빌려갔나 보면은 부동산 회사가 많이 빌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 얘기를 하냐면 그 집은
투기하는 것, 차오더 동시 중국말로 그러는데 투기하는 스페큘레이션 하는 대상이 아니고 주더 동시 리빙하는 사는 것이지 이건 사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정책을 내놓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부동산 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부동산 회사들이 거기 이제 대상이 되고 부동산 중개 이거 투기 조장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거 어떻게 할래? 그랬는데 인민은행하고 이제 우리 같으면 국토건설부가 같이 이제 제정을 하나 해요. 네. 그래서 1월 1일부터 금년 요 세 가지를 시행한다. 첫 번째, 선급금을 제외한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70% 초과하면 안 된다. 두 번째, 순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가면 안 되고 네. 현금의 단기 부채 비율은 1보다 커야 된다. 네. 그래서 단기 부채를 바로 갚을 수 있는 현금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 요 세 가지 기준을 정한 거죠. 네. 그래서 요를 정해놓고 이걸 초과하는 것은 돈 다 갚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기준이 이제 부동산 회사를 잡는 기준인데, 요런 기준으로 보면 이제 빅20 정도를 보면 이 세 개에다가 다 걸린 회사가 있는데 1등이 롱추안 중국 아까 말씀드렸던 천진이라는 회사고 2등이 바로 이게 중국恒大예요. 70% 초과했고 100% 초과했고 1보다 작네요. 그렇죠. 특히나 예. 여기 보시면 현금 비율이 0.4밖에 안 돼요. 그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회사 중에서는 가장 낮아요. 왜 뭐 현금 비율이 4인 회사도 있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다. 그리고 녹지그룹 같은 경우가 세 번째로 지금 제주도에 투자했다는 그 회사가 네. 이 재무 상태는 아주 안 좋은 거죠. 그럼 어쨌거나恒大는 여기에 걸려가지고 돈 갚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자금이 확 말릴 수가 없고 밖에 없었고 여기에 걸렸다는 소문 나면서 은행들이 서로 돈 안 빌려주는 거죠. 그리고 아마 저게 걸렸으면 저게 부도날 가능성이 있어. 그럼 우리도 예를 들어서 A라는 건설회사가 부도날 것 같다 그러면 그 아파트가 안 팔리죠. 근데 같이 이제 맞물리고 그래서 결국은 요 3대 레드라인이 문제였고 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이恒大가 2018년부터 이 해외를 통해서 달러 채권을 발행을 해요. 근데 재미난 것은 이게 이자율입니다. 보시면은 13.75% 제일 낮은 게 6.25%고 지금 네. 최근 2020년 1월 달에 발행한 게 12%예요. 지금 제로금리 시대에 네. 12%로 이거 채권 발행했다? 이건 사실은 고리채죠. 위험한 채권이란 말이기도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높은 금리를 주고서 돈을 왕창 땡겼다는 거죠. 대신 못 받을 수도 있어.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과도하게 돈을 땡겼고, 그래서 보면은 이 캐시플로우를 따져보면 이제 영업상에서 또 이제 펀딩한 것들 다 해가지고 보면은 예를 들어서 2020년에 3,927억을 펀딩을 했는데 투자를 한 건 4,320억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펀딩한 금액보다도 투자를 더 많이 한 게 2020년이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2021년부터 자금을 확재니까 바로 타격을 받은 거죠. 레버리지 많이 쓴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고리채를 빌렸고 이게 이 과도한 투자를 했다. 그래서 보면 이 중국의 이제 부동산 회사들이 정부가 규제를 이제 이렇게 확 들어가면서 수익성하고 현금 흐름이 급락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회전율도 뚝 떨어지고 특히 2019년에서 20년 넘어오면서 이 현상이 아주 심각하게 나타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恒大같은 경우는 디레버리징을 하고 부채 규모를 줄여야 되는데 얘들은 12% 금리까지 줘가면서도 대출을 땡긴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정책을 완전히 잘못 읽은 이제 오판이고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2021년에 순위로 보면恒大가 이제 2등이에요. 네. 근데 2020년의 순위는 얘가 1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순위가 밑에 떨어졌는데 요거는 이제 부도나기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순위를 올렸던 이유는 돈 빌려가지고 계속적으로 부동산 사고 프로젝트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그 시총 기준으로 놓고 보면 1등 하다가 이게 17등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주가는 완전히 10분의 1 토막 났고 그래서 뭐 주식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런 차트는 이건 부도 기업이다 전형적으로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배경은 바로 이제 3대 레드라인에 다 걸렸고 근데 이미 조짐이 나타나는 것이 매출액하고 이제
매출 총 이익을 보면 2018년 상반기가 피크고 그 이후로 이게 그로스 마진이 계속 쭉 떨어집니다. 그래서 36% 정도 마진이 이게 13%까지 떨어져요. 수익성이 3분의 1로 푹 떨어진 거죠. 그래서 뭐 집을 똑같이 지었는데 마진이 왜 이렇게 떨어지냐. 그러기 원자재가 뭐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건 좀 수상한데 이건 바로 할인해서 팔아버린 거예요. 아, 안 팔리니까. 그렇죠. 할인했고 조달 비용도 높아지고 판매에서 이익도 줄게끔 할인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익이 확 쪼그라들었다는 그래서 거죠. 우리도 그렇지만 중국도 대도시가 아파트는 나오면 그냥 다 팔리는 거예요. 그런데 헝다가 금년도에 30%, 40%씩 할인을 해서 아파트를 분양을 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뭐 정말로 개떼처럼 몰려서 사야 되겠지만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분양이 안 되니까 더 많은 할인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마진은 더 줄어들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부채 비율을 보면 뭐 예전에 우리가 대우그룹이 부도났을 때 부채 나누기 자본을 했을 때 250%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네. 지금 이 회사는 부채 비율이 최근 5년 동안에 400%를 이하로 간 적이 없어요. 조금 줄어도 478%.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을 때는 788%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돈 100원에 남의 돈 이제 7.8을 썼다는 거고 지금도 4.78. 그 이때 거의 제일 잘 나갔을 때네요. 그렇죠. 볼 때는. 그 레버리지를 확 당겼다는 거죠. 네. 저게. 그래서 지금 부채가 1조 9천억인데 자기 자본은 4천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금 흐름이 현저히 이제 2019년 들어서 확 떨어지게 돼 있고, 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건물에 몰려오는 거 사진 찍는 것이 이게 바로 이제 이 투자 상품을 발매를 했다가 현금이 안 들어오니까 부도가 난 거죠. 아, 이게 단순히 은행에서만 한 게 아닌 건가요? 그렇죠. 자기네가 만든 이제 자산운용사가 이제 이걸 못 갚은 거죠. 근데 자기네들은 그 자산운용사는 헝다그룹의 부동산 관련 상품을 거기다 편입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현금 유동성이 중요한데 보면은 이게 유동부채는 계속 늘어나지만 현금 보유는 2019년에 비해서 거의 3분의 1 토막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갖기가 대단히 어렵고 그 성장성, 수익성 다가 보시면 이제 2018, 19 이때 현격히 지금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미 이게 이제 2019년 이후로 이 급락하고 있는 성장성, 수익성이 있었고 그리고 유동성 이거 뭐 확연하게 이제 악화된 게 보였고요. 또 이제 부동산에서는 그럼 예를 들어 부채를 많이 빌렸다고 하면 이 회전율을 높여야 이거 수익성도 올라가고 안전한데 회전율이 지금 자산 정체가 아주 거의 제자리로 가는 것이 보이죠. 네. 돈이 돌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출하고 이익이 이제 2019년 하반기부터는 마이너스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재고는 이제 회전율은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런 게 누적되면서 지금 상황까지 발생한 그렇습니다.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네. 이제 금년 들어서 6, 7, 8월에 부동산 이제 분양 금액이 6월 달에 716억, 7월 달에 437억, 8월 달에 380억. 거의 이제 반토막 나고 있고, 이제 중국도 그렇습니다만 9월 달, 10월 달이 이사철이에요. 네. 이때 이제 분양이 왕창 이루어지는데 지금 얘기는 9월 달에는 8월 달보다 더 줄 거다. 그럼 그거는 이제 이게 끝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은 이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게 그렇지 않고 이 기업이 지금 신용 문제가 생기면서 판매가 안 되는 상황. 그렇죠. 다른 기업들은 수혜를 보죠. 그래서 그게 또 이게 이 상황의 핵심이고 본질은 그렇습니다.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이 자산 매각을 빨리 해야 되니까 네. 뭐 부동산, 호텔 뭐 이런 것들을 8월 31일 이후로 이제 잠재적 투자가한테 계속적으로 지금 매각을 논의하고 있지만 성사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 곧 부도 날 건데 지금 살 이유가 없잖아요. 네. 더 계속 떨어질 텐데.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신에너지, 네. 뭐 자동차, 그다음에 이제 홍콩에 있는 건물 이것도 이제 매각하려고 잠재적인 투자가들하고 계속 컨택 중인데 네. 그 잠재적인 투자가들도 기다리는 거죠. 죽을 때까지. 그리고 이제 자회사 중에 두 군데가 지금 그 상환을 못했어요. 그 부도가 발생한 거죠. 네. 이게 지금까지 이제 상황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그 놓고 보면 헝다그룹 같은 경우는 이 트렌드하고 굉장히 역행하는 부동산 경기가 슬로우다운하고 정부가 그것이 부동산 산업에 대한 긴축을 본격적으로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바람에 이게 자산이 다 묶이게 되고 그리고 현금이 소진되면서 부도설이 돌고 그리고 이제 부도설이 돌고 현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할인해서 팔고 그게 이제 더 나쁜 악순환의 길로 계속 들어와 버린 거죠. 그럼 만약에 정책 흐름을 잘 읽어서 예를 들어 이제 올해 초에 이런 규제가 생기기 전에 어떤 자금 흐름을 확실히 개선했다면 이런 상황까지는 발생 안 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다른 회사들은 이제 리스트럭처링하고 부채를 줄이는데 그렇게 성공한 회사도 있을 디레버리징을 것이고. 하는데 이 회사는 역설적으로 레버리지를 확대했던 거죠. 아, 그것이 돌아온 거네요. 그게 패착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헝다가 중국의 리만이 될 거냐 이게 아무래도 관심사인데 네. 뭐 이제 한국에 많은 SNS나 뭐 이런 데서는 이제 리만 사태를 갖다 붙이지만 결론 얘기 드리면 다음 시간 얘기지만 리만 사태 날 가능성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결론을 살짝 스포일링하고 오늘의 얘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